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여러분의 투자도 힘차게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도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은 롱숏 트레이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롱숏 트레이딩 하면 떠오르는 이분입니다. 바로 신사의 품격 이분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이 보인다. 투자의 기본은 기본을 아는 것. 이기는 투자, 그것이 기본이다. 하창봉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의 복습 잠깐 들어볼게요. 네, 뭐 복습이 앞서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설마 했는데 종합조건에서 2,000포인트까지 와가지고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나 또 코스닥이라든지 일부 종목을 갖고 있어서 남의 소리다, 뭐가 기분 좋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다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나 보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어떤 뭐 투자자별 동향 그런 걸 보는 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잠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장에서 미리 한번 좀 판단하는 흐름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항상 투자자별 동향을 보실 때 과연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어떤 매매를 하느냐, 기관은 어떤 매매를 하고 또 개인은 어떤 매매를 하느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5,348억 원을 매수를 해줬죠. 실제적으로 상당히 삼성전자를 뭐 절반 이상 사면서 대형주를 매수해줬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겠습니까? 외국인이 시장의 주도주였다는 것이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 자체는 시장주로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개인들은 또 거꾸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고가권을 좀 먼저 파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2,000포인트에 오더라도 또 개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또 뭐 남의 장사에 그냥 배만 아픈 그런 장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그 내용을 자칫 제가 지난번에 강의해 드린 대로 한 번 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면은 뭐 투자자별 동향에서 동향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 분석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래도 개인 투자가는 일반적입니다. 항상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개인 투자가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12월 달 접어들어서 대형주 장세에 좀 소외받고 있지 않나 보겠고, 또 비추세적 매매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오르면 그냥 안달이 나서 금방 팔려고 그러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아니다 싶은데도 버티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 자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관은 항상 운용 기간이라든지 성과 평가 척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외국인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12월 달 접어들어서도 철저하게 1950선 정도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주식을 안 사줬죠. 안 사주면서 팔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들 어차피 한 2주 있다가 이제 성과평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기관의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바로 뭐였죠? 바로 이 스몰캡, 실제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월 달 이후부터 매도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보는 것이고, 제가 외국인이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진짜 단순하더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외국인은 딱 지수가 21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사줍니다. 이번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1920포인트 오니까 역시나 추종형 매매를 하더라. 그리고 투자 기간도 조금 롱텀. 제가 왜 롱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번 주 시장에 조금 맞춰본다 그래도 사실 이번 주 시장 어제 오늘에 금융주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 건설, 네. 금융주들은 실제로 외국인이 먼저 샀던 겁니다. 그 친구들이 금융주들을 왜 살까요? 뭐 주가 띄우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게 본다는 거죠. 길게 보는 관점에서 PBR, 보통 이제 가치평가라 그러는데, 금융주는 원래 제일 쌉니다. 네. 0.6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 PBR이 1위 기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 물론 그것이 바로 직접 투자의 어떤 뭐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투자 성향을 잘 아셔야만이 시장의 어떤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오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연말이고 해가지고 네. 돈 나갈 일도 많죠. 그래서 저도 돈의 씀씀이 부의 법칙에 대해서 본 강의 앞서가지고 네. 잠깐 좀 해봤습니다. 아마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뭐 전체적으로 수익은 얼마가 났을까, 손실이 났으면 얼마나 났을까 이렇게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시겠죠. 일부 좀 투자를 잘하신 분, 올해 종합주식지수가 대략적으로 뭐 2,000포인트면 지금 연초 1,830 대비해서 한 7% 이상 올랐으니까 밑에 있는 처럼 지폐를 좀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올해도 걸렸네, 네. 동전만 땡그랗게 하시면서 셈을 하고 계실 건데, 많은 부의 법칙에 관한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중에서 제가 6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질 것 같고요. 6가지 중에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좀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돈에 대한 적극적 사고. 돈을 무조건 벌어야겠다는 일단 적극적 사고를 먼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 말은 주식 투자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주식을 살 때 나는 항상 얼마 정도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먼저 정하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바닥에서 올라오네, 바닥에서 기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시장 투자라는 것은요, 진입 전략과 함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이죠. 실제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것이 수익이 내서 빠질지 아니면 손실이 나서 빠질지도 미리 정확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플랜 투 C. 맞습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계획하고 행동하고 피드백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죠. 플랜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과 체크를 중간중간에 체킹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피드백. 우리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거래 복귀라 그러죠. 좀 내가 왜 그 시간에, 근데 잠깐 요거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피드백을 하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많이 하는 부정적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탁 치면서 아우 그때 팔았어야 됐어. 그때 샀어야 그쵸. 됐어. 후회하시죠. 그래 후회하십니다. 근데 그게는 후회, 그런 부정적 피드백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팔았는데. 예, 항상 긍정적으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때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때 팔아야지. 그렇게 자기한테 암시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피드백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때 팔았어야 됐어. 괜히 물타기 했어. 이렇게 하소연 섞인 소리는 사랑방에서는 하시고요. 네. 주식 투자, HTS 앞이라든지 주문을 내실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약간 부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투자랑 제가 자꾸 연관시켜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적극적이란 말하고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라는 게요, 저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2,000포인트 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네, 솔직히 저는 한 1975 정도, 한 어제 정도 네. 정도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25포인트 간 거, 일단 이제 파생이 아니라서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만, 네. 파생하시는 분은 큰일 났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 투자는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값을 가지시고 대신 거꾸로 해석했을 때 믿음은 갖고 가시라. 이 믿음은 사실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2,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 시장 포인트 맞추는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계속 체내를 하십시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마이너스고 깡통이 났다고 실제적으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잠깐 공부를 조금 덜 했구나, 아니면은 마음이 조급했구나, 나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관 투자가는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신 그네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더 많은 네트워크와 조직과 자금력으로 승부하는 뿐이지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강의를 하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올해 연말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좋은 투자 하시면은 2013년은 상당히 좀 빛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커리큘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실제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하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요. 제가 핵심은 왜 구분해야 되는지가 포커스입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테마주. 아마 제가 판단할 때 테마주를 지금 이 시기에 왜 다룰까 싶을 수 있습니다만, 테마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항상 생기고
올라갔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지금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대선 테마주가 거의 속당 말해서 폭 싹 가라앉았습니다만 또 내년 11월 달이 되면 그 어떤 테마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테마주를 파악할 때 대장주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시가총액부 제가 대형주 구분하는 거 보면 우리 이제 주식 화면에 보면 이렇게 거래소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쭉 표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낮에 발췌한 자료니까 뭐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뭐 5위는 기아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왜 제가 이렇게 시가총액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 종목이 최소한 대형주인지 중형주, 소형주는 알아야 전략 배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최소한 시장 흘러가는 차원에서도 시가총액 한 1위에서 10위 정도까지는 짬 날 때마다 실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이 종목들의 주가 정도는 우리가 눈에 익혀놔야 시장이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중요히 보시고요. 코스닥에도 실제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아마 이 코너가 중간에 퀴즈가 있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대형주는 삼성전자만 대형주 아닙니다. 코스닥에도 거래소에서 물론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1위 셀트리온부터 뭐 3위 파라다이스, 뭐 5위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해서 순서가 쫙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코스닥은 다 중소형주를 생각했죠. 아닙니다. 코스닥도 대형주, 중소형주가 나눠진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뭐 보면은 코스닥 실제 시가총액이 106조 정도니까 뭐 삼성전자 하나만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있다. 근데 제가 이 두 자료를 보여드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소한 항상 아니지만 전업 투자가든지 아니면은 약간은 가끔 하는 투자가 분이라도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주가 흐름 정도는 그래도 머리에 좀 익히고 계시다면 시장 흘러가는 흐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준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주하고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는 기준은 이게 법칙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시장 어떤 그 제도적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해놨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10분의 1입니다. 106조 정도 되는 금액이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전체 종목입니다. 두 아마 시장을 합치면 종목은 한 2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준은 간단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즉 삼성전자부터 제가 100위는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라 그러고요. 그럼 시가총액 101번째 종목부터 300번까지를 중형주, 그리고 301번부터 나머지를 소형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대형주는 똑같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는 뭡니까? 그러면은 코스닥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입니다. 근데 중형주는 조금 여유를 줬어요. 어디까지? 400위까지. 여기는 300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400위까지는 중형주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401번부터는 소형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코스닥은 네. 이 대형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워낙 거의 뭐 여기에 다 묻혀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잊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는 해놨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형주입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왜 대형주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의 어떤 그 기준이 있죠. 보통 보면 뭐 자본금 뭐 750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대금이라든지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외국계 자금이 실제로 운용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운용하는 펀드가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실제적으로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그럼 그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못 사겠죠. 왜? 그 어떤 펀드도 한 종목을 몰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펀드는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실제적으로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뭐 항상 또 대형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덩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상장된 지도 오래됐고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안정이나 성장인 기업이다 보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조금 좋아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에서 연간 뭐 CD 금리 이하의 수익입니다만은 배당 수익도 좀 볼 수 있는 중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형주입니다. 왜 대형주가
중기적 수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위에 있습니다. 안정형 기업이기 때문이죠. 중소형주는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배당발라 투자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일부 종목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옆으로 잠깐 살까요? 디오텍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하반기에 직원이 횡령을 해가지고 주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삼성전자 직원 박모 씨가 100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대리가 횡령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 어땠습니까? 오늘 153만 원 고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큰 주식들은 작은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딱 지금 장세에 맞는 흐름이죠. 지금 현재 시장 대형주가 왜 가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빼고 나서 경기 민감주 반등하는 것이 바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기가 조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요 기대감 때는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가 바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요, 실제적으로 언제 가장 시세가 많이 나오냐면 이걸 이제 아셔야 나중에 제가 왜 이걸 분류하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 대형주를 살 때는 딱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게 언제요?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만 처음에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즉 경기가 돌아선다는 신호가 올 때 대형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요때 딱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정말 좋다고 솔직히 경기 좋다는 말은 못하는데 이제 그 경기 지표들의 과열 신호가 났을 때는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대형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올해 어떤 시장의 흐름을 잘 리뷰해 보시면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게 보통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화면이 작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 약간 검정색, 이 검정색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올 때 잘 보십시오. 이 화면이 조금 확대해 주시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자동차나 이런 것이 딱 돌았을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오른다는 거죠. 최근에 금융주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관련해서 세계 증시가 경기가 조금 돌아설 수 있지 않는 기대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흐름이 쭉 잘 갔습니다. 잘 가다 딱 꺾이려고 그러면 보십시오. 바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통신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죠. 이게 뭐죠? 대형주는 오히려 급격하게 경기 민감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방어주를 할 수 있는 이 섹터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유틸리티, 가스공사나 한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시장에 해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경기 부진 우려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화학, 건설주들은 상당히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그때는 어떤 흐름이 좋았죠? 실제적으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뭐 통신, 유틸리티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였던 겁니다.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잽싸게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같은 대형주 내에서 셀, 바이, 바로 롱숏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이거를 빨리 캐치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캐치 자체는 상당히 무서울 정도고요.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근 3개월 내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화학주가 밑에서 20%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이 위에서 20%가 하락을 했다 치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이거 팔고 이거 샀으니까 20% 먹었네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철저하게 만약에 롱숏 전략이나 이런 세부적 전략을 했을 때는 두 개 합친 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0% 이상의 수익. 그것이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는 가능하다. 단순하게 그냥 현대차 팔고 아니죠? 뭐 금호석유 사고 뭐 오리온 팔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복잡한 전략이 들어가면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럼 그런 전략을 누가 썼느냐? 바로 이 친구들이 쓴다는 거죠. 대형주 추종 세력들인데 잘 보시면 우리 개인들은 사실 이걸 좀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는 없는데 가장 우리가 오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큰 자금이 가장 시장을 핸들링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코스피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바로 아비트레이즈 차익 거래자입니다. 차익 거래자. 차익 거래자는 수익률이 높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5에서 잘하면 8%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차익 거래자 연간 목표 수익률. 우리 개미 투자가 웃죠?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연간 만약에 오늘 본인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5에서 8% 안다면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반성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야 이것밖에 안 될 수 있게 생각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차익거래의 작은 규모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만약에 100억을 운용해서 8% 했다면 기관 입장에서 8억 정도니까 네. 작을 수 있겠지만은 차익거래에 들어오는 돈 지금 매수차익 잔고가 얼마입니까? 10조죠. 자, 10조 원에 5%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한 500억 아니겠습니까? 500 맞습니까? 5천억이네요. 5천억이죠. 그죠? 네. 그럼 5천억을 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 몇 개 회사를 살 수 있는 금액 이런 겁니다. 즉 차익 거래자는 그만큼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높은 자금량을 했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은 낮더라도 철저하게 전체 타인은 크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주 차익 거래자의 어떤 매매 논리라는 겁니다. 절대 그거 베이시스 1.0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잠깐 이번에 얘기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네. 하시는 분들 절대로 말하지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이겁니까? 이거 말고 인버스. 네.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하락할 때 수익 날라고 인버스 사는 거는 저는 제가 방송에서도 ETF 투자할 때 진짜 시장은 오를 것 같은데 뭘 살지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뭐 코덱스나 조금 욕심 남니까 그래도 레버리지 한번 사보라는 말씀드리겠는데 내려갈 것 같은데 인버스를 산다. 뭘 인버스를 삽니까? 내려가면 현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꾸로 할 때 내려간다고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시기의 문제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2012년도 잠깐 되돌아보시면 시장 내려갔습니까? 뭐 내려간 적도 있고 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연초에 코스피 코덱스 산 사람은 지금 가만 1년 내내 본업하면 놀다가도 하하하 7, 8% 먹고 있어요.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하지만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또 뭐 작은 돈이지만 우리 또 솔직히 이제 전문가라 그러죠. 조금 더 수업료 내신 분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밥도 안 드시고 몸만 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인버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지수 모르겠으면은 주식은 생긴 게 셀 바이가 아니라 바이 앤 셀 아닙니까? 상승이니까 지수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삼성전자 사장이 도저히 내 손으로 150만 원짜리 한 주는 못 사겠다 싶은 분은 13,000원짜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거예요. 그 전략은 좋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패시브 펀드가 있습니다. 패시브. 제가 또 짧은 영어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 자체는 실제적으로 액티브의 반대말입니다. 패시브. 소극적이란 말이죠. 네. 네. 자, 소극적 펀드가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입니다. 즉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펀드가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올해 연간 수익률이 한 7%라 그랬죠? 네. 이것만큼 즉 시장 베타라 그럽니다. 이거를 시장 베타. 시장 수익률만큼만 따라가서 그 운용 성과가 나오면은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펀드의 유지 조건에서 이상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펀드. 그것을 바로 패시브 펀드라 그럽니다. 인덱스 펀드. 이 친구들은 무리 안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굳이 중간중간에 뭐 제약 음식료주 샀다가 뭐 네. 팔 그리 안 씁니다. 다 그 안에 내서 그냥 간단해요.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거 있으면은 비중 갖고 있다가 그럼 처음엔 좀 삼성전자가 좀 간다 싶으면 얘 비중을 좀 높이고 현대차가 좀 안 좋을까 싶은 비중을 낮추고 별로 네. 종목을 바꾸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패시브 펀드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형주를 선호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수익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절대 수익률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그 말 할 때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대형주 투자하실 때 길게 보고 기관 흉내를 내십시오. 미러링. 길게 보시고 수익률 조금 낮추시고 긴 안목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패시브 펀드 이상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중소형주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 제일 중요한 중소형주는 과연 왜 걔네들이 시가총액 100위부터 300위, 100위부터 400위까지 몰려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형주들은 실제로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어떤 회사 사업이 초창기 아니면 혹시 말해 표현이 좋아 초창기지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벤처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약간 초창기다. 요새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 네. 우리 옛날에 못 들어본 듣보잡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섹터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뭐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좀 매력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많은 목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그 흐름 자체가 중소형이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내기예요, 새내기. 앞으로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 중소형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실제적으로 되게 이쪽 섹터를 선호를 하십니다. 왜? 바로 가격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죠. 네. 공감 못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마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150만 원 합니다. 네. 자, 소녀시대가 5만 원 합니다. 그죠? SM이요. 네, SM이. 네. 누가 비쌉니까? 그러면 열은 이게 비쌉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속칭 말하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말하는 퍼는 실제적으로 10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SM이 얼마죠? 지금 현재 수준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올해 실제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또 이거는 조금 양호해요. 참 호주머니에 동전은 넣기 싫으시면서 무겁다고 딸랑거린다고. 동전주 좋아하시죠? 네. 절대 가격에 대한 선호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가분들은 가격 착시 효과에서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또 제가 여담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종목 수량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하게. 아니요. 그 보유수. 보유수요. 예, 내가 200만 원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이제 초년생이고 샐러리맨이라 네. 200만 원밖에 주식 투자 못 해요. 그랬더니 잔고에 삼성전자 한 주 150만 원 찍혀 있는 거하고 네.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주식 10주 찍혀 있는 거하고 뭐 또 15,000원짜리 100주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럽니다. 그 발상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수량에 대한 욕구. 네, 속칭 폭이 좋아 분할 매수라고 저한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네. 자산을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 삼성전자가 올 2% 올랐습니다. 43,000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2%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뭐 1,500원짜리 주식들이 2% 오른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들은 유독 이 절대 가격인가 수량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섹터가 재밌어요. 왜? 갈 때 화끈하게 가줍니다.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게임주 그런 거 최근에 한 300% 올랐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도 펀드도 어차피 대형 펀드가 있고 중형 펀드가 있고 소형 펀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 중소형주 스몰캡 팀들은 실제적으로 이 섹터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말에도 보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뭐 유망 스몰캡 100종목 이렇게 쫙 증권사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이라면 말씀을 하십시오. 서울경제 제가 관계자님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보시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조금 생각한 게 아니 100종목이랍니다. 제가 뭐 증권사 뭐라 그럴 건 아니겠는데요, 사실. 네. 자, 뭐 지금 대부분의 모 증권사들에서 나온 스몰캡 종목들 수를 봤더니 100종목인데 100종목. 뭔 우리나라 주식의 스몰캡 2,000개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많은 종목을 보내버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솔직히 우리 증권사 우리 NL 관계자님들 제가 볼 때 앞으로 혹시 자료 하실 때 최소한 제가 심해도 10개? 한 10개는 조금 그렇고요. 네. 한 2, 30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100종목 정도 너무 많이 나온다. 그만큼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스몰캡이라 할 수 있고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있으면서 향후 3년 이상 쭉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이 100종목 중에서 10%도 미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장에는 좋은 저평가된 작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더라도 길게 안 갑니다. 네. 많이 가야 1년, 많이 못 가, 짧게 가면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에 조금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릴까요? 올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12월 달에 울고 있을 분들은 바로 대선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 네. 참. 오늘 좀 박근혜 관련주들이 네. 조금 오르더라고요. 뭐 지지율 이야기 나오는데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제 크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2012년도 아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의 거의 절반 이상이 물론 제가 미리 좀 예측합니다만은 바로 이 대선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거의 하반기가 너무나 춥고 힘들지 않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근혜의 이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관련주의 우리들 생명과 그리고 지금은 후보에서 빠진 안랩, 안철수 관련주 이런 테마주 상당히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선거 한 2, 3일 남았는데 울고 네. 계실 건데 과연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아까 네. 조금 전까지는 대형주를 좀 구분을 해봤고요. 이 테마주, 대장주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거 조금 하고 말씀드릴까요? 네. 잊으세요. 예? 올해 뭐 안 된 거 어쩌겠습니까? 뭐 갑자기 뭐 안랩이 4만 원 하던 게 다시 10만 원, 16만 원 안 갈 거 아닙니까? 우리들 생명과학 지금 뭐 거의 박살났는데 10분의 1도 먹는데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저는 이 친구는 실제적으로 현재는 안 좋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준비하는 테마주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자, 테마주 가장 재밌고 주식 투자에서 짜릿짜릿한 자극을 주면서 상당히 주식 투자의 맛을 느끼게 하는 감초 같은 겁니다. 네. 테마주란 뭐냐? 네. 항상 제가 좀 모 포털 사이트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테마주란 이렇게 한번 넣어봤더니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해서 정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때 이러한 현상을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한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따라 움직이는. 네. 따라를 조금 더 극랄하게 표현하면 묻지마 투자라는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올라가는 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테마주다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시장에서 우리는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주도주라고 그러고 빠지고 있는 대선 테마주를 테마주라고 그럽니다. 과연 말의 장난 같습니다만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이거는 정확히 좀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라는 것은요. 지금 잘 보시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가를 이끄는 인기 집단입니다. 인기라는 건 똑같아요. 테마나 뭐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동입니다. 기간이 오래 안 가요. 주도주 실제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 보면 1년 갑니다. 차화정 몇 년 갔습니까? 3년 이상 갔습니까? 못 갔죠. 아닙니다. 네. 길어봤자 1년 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음식료 제약주들 뭐 많이 갔습니까? 물론 한 6개월 정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팡, 팡팡팡 3개월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가야 시장의 전반적 인기를 끄는 집단은 3개월 정도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미리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주가 투자하실 때 이 종목이 벌써 한 달 정도 올라왔네 그러면 판단하는 거죠. 아니면 2달 정도 왔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도 과열을 보시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주도주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냐? 시장을 땡겨준다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해요. 주도주 올라가네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이. 네. 그럼 주도주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조금 쉴 때 경락폭과대 민감주들이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실제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조금 다릅니다. 테마주는 어떠냐면요. 진짜 특정 이슈 때만 부각되고 미사일 쐈다. 나로 발사한다. 하지만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리고 테마주의 가장 본질적 아킬레스. 현대차는 실제적으로 얼추 30만 원 가다가 22만 원 떨어졌습니다만 그것이 5년, 7년 전 5만 원으로 회귀 안 합니다. 네.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주도주는 이 테마주는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거의 갖다 놓습니다. 예, 지금 보면 써니전자 11,500원 하다 1,000원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거의 떨어집니다. 안랩도 25,000원 초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안 팔려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에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하여튼 회귀 현상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향후에 과연 테마주, 대장주는 뭐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섹터가 되더라도 1월 달부터 또 공략하실 때는 정의를 잘 적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치고 가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제일 먼저 치는 종목. 상한가가 됐던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입니다. 테마주도 대장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그게 대장입니다. 상한가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몰려야 됩니다. 한때는 안랩이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당시 안철수 관련주의 주테마주는 바로 안랩이었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슈가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옵니다. 시장 특징주로.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종목이 그 테마 중에서 제일 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요. 가장 많이 전력량 이야기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LS 산전이 나오지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LS 산전은 경고,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도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 대장주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테마주는 설거지가 확실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설거지라는 표현 좀 쓰면 안 되는데요. 보통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속도를 말합니다. 대장주든 내려오더라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면 내려옵니다. 설거지를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2, 3등주는 바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리 쉬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심은 실제적으로 테마주 하더라도 대장주를 먼저 포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점 상한가 치는 종목보다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대장주의 성격이 많습니다. 점상은 이렇게 친 거죠? 이게 점상이고 계단식은 이렇게 이쁘게 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까 말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과연 테마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잘 집중을 해주셔 들어주시면요. 네.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항상 대장주만 노리십시오. 좀 전에 여기서 분위기 파악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대장주인지 그거는 우리 투자가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시장의 답이 나옵니다. 딱 테마 엮여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점. 자, 테마주가 이게 뭐다? 예를 들어서 엔터 테마주는 SM이다. YG 엔터다. 물론 잠깐 바뀌긴 합니다. 네. 8월 달부터는 YG가 SM보다 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딱 체크하시고 나면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 사겠어요. 내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따라잡기 2등주를 살라 한 데는 중요한 건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대장을 사야 되는데 못 샀다는 거죠. 상을 먼저 들어갔다든지 네. 해서 손이 넣어져가지고 그럴 때는 2등을 따라 삽니다. 거기 테마가 좋다고 판단 대신 배팅, 금액, 사는 금액하고 수익률 자체를 대장주에 샀을 기준으로 하고 절반으로만 낮추시면 됩니다. 내가 YG엔트가 대장이라서 1,000만 원 살려고 했는데 YG엔트를 못 샀어요.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다른 JYP엔트 같은 걸 들어갈 때는 500만 원만 들어가고 네. 목표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되고요. 만약에 손절팩은 오히려 곱하기 2배입니다. 더 타이트하게 잡네요. 더 타이트하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 대장주는 조금 설거지 주는데 아닌 애들은 푹 꺼지니까 오히려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마주 매매할 때도 실제적으로 내 평균 단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 주가가 바닥에서 몇 % 올라온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 친구들은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했을까? 그건 차트 보면 대충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들어가고요. 절대적으로 야 이거 뭐 10만 원 간다더라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테마주도 아무리 테마주만은 주식의 기본 원칙은 지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3070, 즉 허리춤에 사가지고 어깨에 든다는 그런 매매 자체를 테마주에도 똑같이 해주셔야만이 향후에도 조금 더 유연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판단하는 방법과 또 테마주 매매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실전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3-3366-0110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주가의 상승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통화량의 증가, 2번 이자율의 상승, 3번 물가의 완만한 상승, 4번 원자재 가격의 하락. 정답은 2번 이자율의 상승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대형주가 아닌 것은 1번 삼성전자, 2번 한국전력, 3번 파라다이스, 4번 폴리비전.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3-3366-0110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선물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행운의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청봉 팀장님께 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상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5천억 원 매수 속에 2002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하청봉 팀장님, 내일장 추가 상승이 있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약간은 만기일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사실이 2,000포인트를 좀 올려놨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내일은 좀 쉴 수 있지 않겠냐는 가장 단순한 좀 논리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상당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왜? 어차피 프로그래머에 들어왔던 옵션 만기로 들어왔던 올라간 건 올라간 겁니다. 경기도 오심도 심판의 일부인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너무 역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트렌드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과연 많이 실전 투자 관점에서는 올해 9월달 고점이 실제로 한 2012포인트였는데 아직 이제 1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2% 올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런 어떤 흐름보다는 실제로 과연 시장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가주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조금 조정을 보였던 실제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제약주들이 어제부터 조금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내일도 이어질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잠깐 코스닥 이야기만 잠깐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 500선에 대한 욕심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은 제한되기를 못 보인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종합시장이 어쩔 수 없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중에서 실적이 되는 IT 일부 관련주나 바이오주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잠깐 코스닥 차트를 보면 하락 파동이 제가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면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기관적으로나 하락폭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490선에 조금 머물러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욕심내면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심스럽게 봤을 때는 한 500선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테마주는 못 가요.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 있는 상위주에 있는 CJ 오쇼핑이나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좀 반등이 오겠다 말씀 좀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 매수 강도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강세, 순환주의 강세,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부터는 최근에 어떤 2주 이상 조정을 받았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반등도, 중소형주에 대한 반등도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테마주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까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테마주는 이미 세력들이 이미
얼마에 올렸는지를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안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거 제가 복습하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안랩의 주가는요. 지금 차트 조건 주봉표에 계시면은 급등주, 테마주는 대부분 최소 6개월 이상 화면처럼 행보를 합니다. 속칭 말해서 매집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대충 보면은 2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은 우리나라 사람은 배수를 좋아합니다. 네. 더블 3배. 그런데 잠깐 사후적 같습니다만 귀신같이 안랩은 실제적으로 가격 올라갈 때 보면 2만 원 대비해서 4만 원대에서 한번 쉬어줬고요. 네. 그리고 나서 4만 원에서 실제적으로 8만 원 바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가 대비죠. 바로 3배 가격 6만 원까지는 다이렉트 갖다 좀 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만 원. 물론 10만 원까지도 갔죠. 수표적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안랩은 시장에서 아까 제가 테마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냥 안 내려온다 그랬죠. 네. 그냥 안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쉬어줬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갈 때 대장주로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배수 단위로 올라오는 거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대장주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거와 조금 다른 것이 있죠. 그러면 조금 보실 때 써니전자를 한번 봐드릴까요? 써니전자 같은 게 실제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뭐 안철수 관련주 아니었겠습니까? 네. 잠깐 안 나오네요. 써니전자 조금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련해서 써니전자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 보시면 내려올 때 기회를 안 줬습니다. 네. 그냥 내려왔다는 그냥 거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대장주 잡아라 말씀드리는데 대장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YG 같은 경우 그랬던 겁니다. YG가 실제로 9월 달에 엔터주의 대장주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SM의 주가를 같이 봐드릴까요? 9월 달에 SM의 주가가 이렇게 약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항상 대장주를 매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장주가 매수 못했을 때 SM을 들어갔다면 아마 절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불리했기 때문에 베팅 레버리지라든지 손절폭은 타이트하게 잡았어야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제적으로 테마주 접근할 때는 무조건 대형주, 못 잡으면 2등주 들어갈 때는 레버리지 목표치 절반 그 전략을 향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외된 코스닥도 조금 더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봉 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13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날씨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